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공자를 한 분의 성인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당시의 문화와 학술을 비평을 통해서 하나의 시대 정신을 정립한 철학자, 그리고 또 공자를 많은 사람들이 계몽성의 실천주의 철학자로만 인식하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공자가 계몽성의 실천주의 철학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공자에게는 이론이 없느냐?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이론이죠. 그 다음에 공자가 개척한 이 이론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노자라든가 장자라든가 묵자라든가 한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 철학은 중국 문명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동아시아 세계의 문명, 문화를 개척한 하나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어라는 책을 누가 썼느냐? 이 논어라는 책은 여기 보니까 후한 시대 때 방고의 그 한사 예문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논어는 공자가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답변했던 내용 및 제자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았던 말, 그리고 공자에게서 직접 들었던 말들로 당시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공자가 죽은 후에 그 문인들이 함께 모아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만 딱 들어봐도 이 공자의 언행록, 공자와 공자의 제자의 언행록이지만 공자가 직접 쓰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어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느냐, 여러 설들이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공자의 제자들이 뭐 3,000명이나 된다는데 그 소리는 너무 부풀려진 허수 소리고, 사기에 나와 있는 공자 그 중리 제자 열전을 보면 70명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70명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누구냐? 딱 집어서 이 얘기하면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의 문인들, 그러니까 제전제자, 삼전제자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작성자들을 딱 집어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후한 시대 때 정의연은 뭐라고 하느냐, 공자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자하, 그 다음에 중궁, 자유인데 이 사람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의연 학설이고요.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었던 유종호는 증삼의 문인이었던 악정자충과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주자는 뭐라고 하냐면 논어를 그 공자의 제자 중에 유약이라는 사람이 있고 증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논어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인명이나 자가 나오는데 이 증자와 그 다음에 유약에게만 오로지 증자나 유자라는 그 자자를 써요. 이 자자가 아들 자자가 아니고 스승 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유자, 그 다음에 증자라는 스승의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마 유자와 유약과 증삼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자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1페이지에 공자에 대한 전목 선생님의 이제 평가를 소개했는데 조금 과분하죠. 전목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공자 2500년에 중국의 학술 문화는 공자에 의해서 집대성되었고, 그 다음에 공자 이후에 2500년에 학술과 문화는 공자에 의해서 열어진 문통과 학통이다. 좀 지나친 설법이기는 설법 주장이지만은 그만큼 중국 학술 문화사에서 공자가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크다는 것을 전목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공자는 당시의 문화와 학술의 비판을 통해서 하나의 시대 정신을 열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대 정신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한 공자의 시대 정신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공자 당시에, 공자 이전에 제일 유행했던 하나의 철학적 관념이 있어요. 이데올로기 관념, 그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춘추, 서주 300년, 주나라 서주 300년, 우리가 주나라를 서주와 동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서주 300년 동안에 예자에서 종교성의 의미가 굉장히 탈락을 해요. 많이 탈락을 하고 인문화 과정을 통해서 이 예가 서서히 종교적, 도덕적 의미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건 효인데 이것은 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애인데 이것은 예다. 그래요. 그래서 예가 모든 도덕적 규범의 총화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공자 이전에 어느 누구도 도대체 이 예를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데 예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초로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예가 예답게 존재하려면 분명히 하나의 내용을 가져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정당성과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당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의 도덕론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정하는 것들은 어때? 여러 가지 틀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여호와 같은 절대자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 최대 다수 행복인 결과에 호소할 수도 있고. 근데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인내라는 활발한 도덕적 자유의지가 있다. 이 도덕적 자유의지가 그 예법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면 그것은 긍정이에요. 근데 나의 도덕적 자유의지가 거기에 대해서 어때? 희열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배제를 한다든가, 그것을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예법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예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의와 인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전형적인 자율 도덕론 체계를 정립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인과 의, 예, 이 3자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설명을 하고, 인으로부터 충서, 의로부터 정직, 그 다음에 예로부터 정명,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6개가 공자가 단순한 계몽주의자로서 실천주의 철학자가 아닌 이론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제가 공자는 그 도덕 이상주의를 지향하는 도덕 실천론자임과 동시에 이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 개념은 인입니다. 인. 그래서 여러분들 인을 절대 어김으로 번역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도덕적 양심, 도덕적 선의지, 이렇게 해석하면 어때? 훨씬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자 철학은 인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에 대한 비평으로부터. 자, 여러분 설문회자에 예자가 나오는데요. 설문회자에 뭐라고 하느냐? 예는 이행하다의 뜻이다. 신에게 제사를 드려 복을 구하는 일이다. 그러죠? 소위 사신 치복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자는 뭐예요? 갑권으로 보면 철저하게 제사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귀신 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 윗부분에 그릇 곡자가 있습니다. 안에 뭐가 있냐? 아래에 두가 있어요. 이게 아주 제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이것이 서주 300년 시간을 거치면서 예자 의미에서 서서히 어때? 종교적 의미가 탈락을 하고 인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덕적 의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법식, 규범인데 왜 우리가 그 예의를 지켜야 되느냐? 도대체 예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반성을 한 사람이 바로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는 예를 우리가 준수하려면 예의 합리성과 정당성의 내용이 갖춰져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논어에 보면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와요. 인방이라는 사람이 예의 근본이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야, 진짜 좋은 질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라는 것은 사치스럽게 꾸미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게 낫다. 그런 얘기예요. 상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례를 치를 때는 여기 이라는 말은 형식, 절목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것 보다는 영척, 슬피 울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형식, 절차로만 생각하는데 공자 입장은 뭐예요?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을 한번 봐보세요. 마면예야. 마면은 치포관이에요. 치포관. 삼배를 곱게 짜가지고 그 쓴 모자인데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공자 시대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야, 순은 거칠게 짠 무명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쌌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치포관을 쓸 때 무명실로 짠 그런 치포관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 검소는 좋다. 오종중. 나는 대중들이 하는 것을 따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배하. 마당. 마루에서 내려와서 마당에서 인사하는 것이 예법인데, 금, 배호상. 지금 사람들은 마루에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어른에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거만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 응? 그래서 수위중. 나는 비록 대중들과 유배되지만 나는 종하. 나는 아래에서 절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공자가 생각하는 예의의 근본은, 즉 예는 바깥의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의지의 판단에서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모자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하지 모자의 재질이 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때는 대중의 뜻을 따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대중들이 배상 위에서 절을 하는데 그 모습이 거만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때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거만하게 보이니까 마음이 불편하다. 나 그것 못 따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자가 군자의 위질, 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삼고 예의행지,
예로서 그것을 실천하고, 이 지가 바로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한자를 보면 여기서 지는 바로 뭐예요? 지를 얘기해요. 질, 의를 얘기하고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겸손한 태도로서 그것을 표현하고 믿음으로서 완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가 어때요? 예의 바탕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보세요. 인이 불인, 사람이면서 인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예법을 표현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는 질서 어울리고 음악은 뭐예요? 조화 어울립니다. 아니, 자가 노래를 아주 아름답게 하는데 인하지 못한 사람이 그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라는 어떤 밖으로 드러난 질서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인과 의라는 그 도덕적 의미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자 철학에서 의는 뭐냐, 예의 내용입니다. 그럼 예의 내용으로서 의는 뭐냐, 합리성, 그 다음에 정당성을 얘기해요. 근데 공자가 여기에 대해서, 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정당한 일을 보고서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아. 그럼 그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견득사의, 너에게 마땅 어떤 이로움, 어떤 얻음이 있을 경우, 즉 어떤 이로움을 네가 얻었을 때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공자는 절대 과욕주의자 아니에요. 욕망을 적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말이 좋죠. 군자지어 천하야 무적이야 무막이야 의지여비. 군자는 천하의 일을 하는 데 있어도 그냥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려는 것도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서 무조건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의지여비, 저 일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이라면 내가 하고, 저 일이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일이라면 난 안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최후의 근거가 공자 철학에서 인이에요. 여러분들 인을 하나의 도덕적, 정태적인 도덕적 규범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하나의 동태적인 의지로, 선의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공자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 철학에서 그러면 인자 의미가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보십시다요. 자, 공자 유령공을 보면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치사인인, 뜻있는 선비와 인한 사람은 무구생이 해인, 살기 위해서 인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해치지 않는다. 유살신이 성인, 자기 몸을 죽여서라도 인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완성한다. 그러니까 공자 철학에서 인은 어때? 우리 인간 생명 존재의 제일 우월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어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철학에서는 한목적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인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맹자 아닙니까? 맹자가 뭐라고 그래요? 무측은지심이 비인이라고 그래요. 마땅히 측은한 마음을 발현해야 되는데 멋에 쌓여가지고, 멋에 가려져가지고 측은한 마음을 발현하지 못해요. 그럼 맹자가 뭐라고 하냐? 비인이라고 그래, 비인.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사람이라는 존재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의 한 목적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의 진정한 어때? 도덕적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다. 사실 그 말은 공자가 이전에 더해요. 공자가 뭐라고 하냐? 정직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생명의 본질이래요. 정직하지 않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필연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요행이 살아있대.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데 요행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이미 공자 시대부터 우리 인간의 존재 근거를 도덕으로 딱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어때요? 우리 인간 존재 생명의 근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 봐보세요. 군자 거인, 오호 성명, 군자 무종식지간 유인, 조차 피러시, 진패 피러시. 군자가 인을 버리고서 어찌 오호 성명, 군자라는 이름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군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면 네가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군자 무종식지간 유인. 군자는 한 끼 짧은 밥을 먹는 시간에도, 짧은 시간에도 인을 어기지 않아야 되고, 조차는 다급한 시기예요. 그 다음 진패는 확 넘어지려고 하는 위급한 시기. 이런 시기에도 인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공자가 이제 인의 실천을 강조한 표현이지만은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후학자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유아 철학을 지나치게 범도덕주의로 이제 밀어넣으니까 현대의 그 도덕론 사유에서는 잘 안 어울리죠. 그리고 설득력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공자가 인 원호제? 인이라는 게 어찌 나 밖에, 나의 생명 밖에 멀리 있는 것이냐. 아욕인 사인치. 내가 자각적으로 인을 실천하려는 그 욕구가 들면은 인은 바로 인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거기서부터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인은 밖에서 주어진, 초월자에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자신의 도덕적 사유에 의해서 자각적으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더욱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유인유기. 이 유인호제, 인을 실천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타인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공자 철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자가 스스로 자기는 이제 수비부작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저 성현들의 얘기를 전술해서 후학들에게 전할 뿐 어떤 새로운 이론을 세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분명히 술이작이에요. 만약에 공자가 전술만 했다면 그래요. 공자는 그냥 실천주의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몽주의자고. 그러나 공자는 작을 했어요. 작은 뭐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예에 대해서 비평을 통해서 의를 제시하고 인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자율도덕론의 완전한 체계를 공자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자를 수리작, 즉 철학자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자는 실천주의 철학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하나의 공자의 그 당시의 공자 시대에 이루어졌던 학술과 문화 전통에 대해서 이성적 사유 비평을 통해서 하나의 시대 정신을 건립하고 인과 의와 예를 유기적으로 건립한 하나의 자율 도덕론을 정립한 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공자를 인식한 본질적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